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자들마다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유아기라고 했습니다. 유아기. 사실은 유아기와 학령령기 그러면 사실은 한자로 쓴다면 유아기와 유아기. 이렇게 해서 유아기와 젖먹이 시기에 관련된 유아기와 학령령기는 어린 인펀트 스쿨에서 유치원을 그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자, 유아기, 걸음마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유아기. 앞선 시간에 한번 적어봤었죠? 유아기. 그래서 어린이집 시기. 집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어로 볼 적에 프로이드 발달 단계로 본다면 학문기, 이드로부터 에고가 분화되는 학문기,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얼택의 자율선대 수치감의 시기, 피아제의 단계 전조작기 중에 전조작기의 전기인 전개념기. 사실은 전조작기를 전개념기와 직관적 사고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2살에서 7살 정도로 피아제의 단계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 단계인 전개념기를 이렇게 유아기, 젖먹이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학자들마다 약간 표현은 달라지는데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여기 보면 자율성대 수치감의 단계라고 하는 것처럼 5번 보실까요?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는 시기로 제1반항기. 우리가 제1반항기를 유아기, 맞으면 어린이집 단계 정도, 자율성대 수치감의 단계로 설명을 하되 제2반항기를 언제라고 그래요? 제2반항기를 우리가 청소년기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1반항기라 한다. 다른 신체적 발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인지발달. 인지발달은 어디서 배웠어요? 인지발달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보지 않았습니까?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피아제. 피아제의 전조작기. 지금 우리가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피아제의 전조작기 중에 전기의 개념인 전개념기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전조작기의 특징을 보면 여기 있는 것 다 반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라고 바라보는 만물에 대한 사랑. 포용적 사랑을 보면 무랄론적 사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이라까지 생각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인공론적 사고. 그리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현론적 사고. 실현론적 사고. 이런 특징도 있지만 뭐 뒤에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만 아직은 논리적 사고는 하지 못하는 또는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 못하게 하는 1번에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하나에 필이 꽂히면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중심화. 또는 집중화라고 그러죠, 중심화. 그리고 생각을 되돌리지 못하는 비가역적 사고. 바로 이런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나 중심화나 비가역적 사고로 인해서 논리적 사고는 어려워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직관적 사고. 직관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지적 측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강하게 어떤 건 약하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전조작기를 볼 적에 전기인 전개념기 유아기와 후기인 직관적 사고기인 학령정기라고 하는 소위 어린이 유치원 유아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아제의 이론에서 봤던 것을 복습하시면서 여기 자기중심적 사고,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 도덕적 실제론 이런 등등을 인지발달의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 특히 상징적 사고를 설명할 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에서 사용하는 교구는 무한한 상상의 다래를 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학습 교구를 사용하거든요. 그 학습 교구를 가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선물에서 은물 이렇게 이제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가베라고 합니다. 보통
1월 정도면 많은 유치원에서 뭐 가배를 이용한 창의적 사고의 개발 뭐 이런 프랑카드 많이 붙여지거든요.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는 상징적 사고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그 하나의 방법론이다, 교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서적 사유적 발달. 아까 우리가 영아기후 정서적 발달 또는 정서 사유적 발달의 대표적인 특징은 애착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착의 전후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에 낯가림과 분리 불안이 있다. 적어도 애착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애착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와 의논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시기, 이 정서적 사유적 발달에서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린이집 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정의 시작, 너무 이제 화려하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우정의 시작. 그리고 이 시기는 상징놀이, 미리 한번 적어본다면 우리가 놀이 보면은 유아기, 어린이집은 상징놀이. 다음에 유아기, 유치원. 이게 자꾸 한자를 쓰게 되는데 이 유아기는 집단놀이. 그리고 학령기, 아동기로 가면 규칙, 승패의 개념을 알게 되는 단체놀이. 이런 특징으로 놀이의 형태가 상징놀이, 집단놀이, 단체놀이로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져 간다.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 단계의 유아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상징놀이를 즐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령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령전기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는 다 지우지요. 학령전기는 그야말로 유치원 단계죠. 유치원 단계로 본다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남근기,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프로이드가 인정했던 남근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로 본다면 주도성 대 죄책감 또는 솔선성 대 죄책감, 솔선성 대 죄의식 이 단계가 되겠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이 단계는 전 조작기 중에 후반부라고 할 때는 직관적 사고기, 전 조작기의 중에 직관적 사고기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기 때문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본다면 인습 이전 수준 또는 전 도덕 수준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프로이드의 남근기라고 하는 것처럼 성기 부위로 성적 에너지가 성기 부위로 옮겨가서 이 말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남근기가 됩니다. 남근기에 나타나는 프로이드 이론을 배울 적에 남근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동성애 부모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콤플렉스 아니었습니까? 남자애들이 아빠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애들이 엄마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순간 어떤 방어기제가 등장한다? 동일시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등장한다. 그 때문에 방어기제 또는 적응기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 정도이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슈퍼에고가 등장하는 시기다. 성격 영역의 결정적 시기라고 또 프로이드에 우리가 배웠던 콤플렉스가 있다.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일부 소수지만은 성인기가 되어서 아픔을 드러나게 되는 많은 문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걸로써 남근기의 거세 불안이나 남근 선망과 같은 이런 문제가 성인기의 아픔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동일시라는 동일시라고 하는 적응기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소위 프로이드 이론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부 노트 정리하거나 교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신체 발달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되 인지 발달 이미 봤어요. 인지 발달. 이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에서는 전 조작기 중에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언어 습득 당연하죠. 언어 습득 다 좋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수 개념의 발달. 수 개념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의 일부 책에서는 수의 조합 기술,
발달한다. 결국 이것은 사칙연산, 사칙연산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혜조합,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수혜조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시대인데, 이때부터는 애들은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백 뭐 이렇게 하지만 미미 아주 우습지도 않지만 이런 특징, 수혜조합기술도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기초는 학령전계. 요즘은 어찌 보면 거의 애들이 숫자를 흉내는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심부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서 다 이런 정도는, 이거 옛날과는 1950년대 지금부터 약 80년 전인 피아제의 시기와는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혜조합기술이 완성되고 사칙연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학령기인데,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조합기술이 터득이 안 된다면 이건 분명히 학습 클리닉은 분명히 한번 가보셔야 되고, 아니면 사교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한번 엄마 아빠가 같이 한번 투쟁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가 어린 유치원 단계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만 여기 집중화를 특징으로 한다. 요거 나와 있지, 집중화. 우리가 보면 아직은 유아기와 유아기 또는 유아기와 학령경기는 논리적 사고는 하지 못한다. 왜? 대표적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은 고려치 못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어느 하나의 필이 꽂히면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전면 신경을 끊어버리는 이런 중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번 한 생각을 되돌릴 줄 아는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고를 한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한다. 직관적 사고. 아예 유아기, 어린이집 단계는 개념도 잡지 못하지만은 이 학령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어렴풋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뭔지 어렴풋이 아는 듯하지만은 여기처럼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논리적으로 그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집중화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중심화, 집중화. 자, 이런 특징. 그다음에 정서의 발달 나와 있습니다. 정서의 발달. 여기도 보면 정서의 발달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방어기제가 나와 있는데,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사실은 방어기제라고 하는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이 단계에서는 뭐가 자신의 감정을 감춰하는 여자가 기제가 갖는다. 특히 대표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동일시 있지 않습니까? 동일시. 사실은 어찌 내면에서는 동성의 부모를 나이벌로 여기면서도 속마에서는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내 맘대로 오는 사람 될 거야 라는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른들은 이쁘게 봐서 다 닮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방어기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여기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3번. 유치원 단계의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충종에 대한 통제와 환경에 대한 지배로 형성된다. 그래서 학령전개는 조금이나마 자기 통제를,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데 스스로를 통제하는 충동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 둘로 나누어서 유치원 단계나 학령전기의 자기 통제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유적 관점 수용 능력 중요 표시하시고, 사유적 관점. 이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가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고려하게 된다. 그것을 사유적 관점 수용 능력 또는 사유적 조망 능력, 다른 사람의 관점도 고려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애들이 눈치 본다라고 할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눈을 보니까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깨우깨우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고려해보는, 그래서 사유적 조망 능력이나 사유적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 유치원 단계 학령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기, 청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기가 되면서 성범죄자들 보면은 형성이 안 된 작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유치원 단계 정도가 된다. 그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인 초기인 청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형성이라는 용어를 너무 단정, 완결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대에 맞는 이런 성역할 기준,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딸이니까, 여자니까. 요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언니 세상에 옛날에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정도. 그것마저도 요즘은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를 잇는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때 뭐 축하가 어떻고 이렇게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 참 서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용어가 되겠어요.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정의 발달 앞에도 나왔죠. 놀이를 본 것처럼 놀이. 우정업할 때는 어울린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무릎 위에서 무릎시대, 무릎학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가족이 아닌 또래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놀이를 한다는 거죠. 놀이는 복수 개념의 어울림이잖아요. 그 놀이의 표현을 유치원, 어린이집 단계는 상징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 단계는 집단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이란 놀이의 규칙이나 승리와 패배의 이런 관점도 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우정의 발달이라고 할 적에 결국에 놀이죠, 놀이. 놀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유아기의 상징놀이 그리고 학령정기라고는 어린이 유아기의 집단놀이 그리고 나중에 학령기로, 아동기로 가면 단체놀이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던 놀이의 변천 과정. 그래서 여기는 집단놀이라고 쓰지 않아요. 집단놀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치 못하는 특징인 자기중심성이 유별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전조작기 또는 유아기와 학령전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은 자기중심성이 없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꼬집 지운다.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 말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뚱이는 50이 먹은 어른인데도 하는 말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똥꼬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유치 여기는 어린애만 또 못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른은 어른다운 생각,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당연히 전조작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가 아직은 없는 미숙한 이런 거죠. 미숙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룬다면 여기 본 것처럼 사회적 조망 능력이나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 부족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전조작기를 넘어서 또 하나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데 청소년기에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뒤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족과 사회의 도덕적 규칙을 내면화하고 왜 이 도덕적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프로이드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하되 이드는 출생할 때 누구나 이드만 가지고 태어나는 데 비해서 학문기 정도 2살, 3살 여기 본다면 유아기로 본다면 이때 소위 에고가 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학년경기라고 하는 바로 이 시기에 뭐가 분화돼요? 이들로부터 슈퍼에고,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상과 양심의 세계가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도덕적 규칙을 내면하기 시작한다.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슈퍼에고가 분화되기 시작한다는 용어와 같이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학령기와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기를 학령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일부 책에는 아동기 또는 학령기 이렇게 혼용을 합니다. 자, 이 아동기라고 하는 결국에 초등학교 단계잖아요. 초등학교 단계. 초등학교 단계인데, 프로이드 발달 단계를 본다면 초등학교 단계는 리비도우 활동이 숨을 죽이는 잠복기, 잠재기라고 하고, 리비도우 활동을 숨을 죽이지만은 이 시기 학령기가 되면은 사유성과 인지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지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한 인지 발달을 결정적인 시기로 인식해서 인지적 발달에 아주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의 원역이 프로이드의 잠복기, 신자, 죽은 자 할 때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콜버그로 본다면 인습 도덕기, 타율 도덕 수준, 인습 도덕기가 타율 도덕 수준이지요. 타율 도덕 수준으로 여기에는 대인 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이렇게 인습 도덕 수준으로 대인 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자리 잡는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동기의 특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어요. 아동기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단체놀이, 뭐 다시 판서 안 해도 되겠지요. 우리가 놀이 보면 단체놀이라고 할 때 소위 우정의 구체, 우정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만, 유아기에서는 상징놀이, 학령전기라고 하는 이 유치원 단계에서는 집단놀이,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인 이 단계는 단체놀이 하면서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를 학습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친구를 통해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이게 바로 사회적 조망 능력이지. 또는 타인의 관점, 타인의 관점도 수용하는, 앞에서 이런 표현,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아동기, 학령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 사고의 방해 요인이 극복된다. 즉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방해했던 것은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적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로 발달이 숨을 죽이고 직관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극복된다. 그러면서 수를 조합하는 기술이 발달한다. 이에 대한 기초, 수의 조합 기술이나 사칙 연산의 기초는 언제 만들어낸다? 오늘날로 본다면 학령 전기에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자면 하나, 둘, 일곱, 여덟, 열 뭐 이렇게 쉬지만 그때부터 기초가 만들어져서 완성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제법 정서적 통제도 가능하고 분화된 정서 표현, 분화된 기쁨, 쾌 정서와 불쾌 정서가 분화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좀 넘어가 보시면 신체적 발달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신체적 발달. 볼 적에 거기에 보면 신체적 발달에 3번 12살에 13살 어찌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여자애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은 사춘기 성장이 날 때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달. 그래서 여기 심리사회적 성장 발달 보시면 여기 1번 하나의 이런 그 정서적 측면, 심리, 사회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성장 발달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프로이드의 잠복기, 그렇죠? 충동이 감소되고 새로운 성분이 발달하는 잠복기로. 그래서 성적 에너지는 새로운, 그래서 성적 흔적은 억압존체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래서 잠복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여기 4번. 아동기에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처럼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유유아기, 여기는 유유아기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또 유치원, 유아기라고 할 때는 이 시기와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처럼 표면화되지 않을 뿐이지, 이는 한층 더 확고하게 성의 확립, 자기 성의 확립이나 동성과의 동일시는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리비도, 성적 활력소라고 생각되는 리비도 활동이 숨을 죽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의미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미 학교에서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학교에서 전부 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성애 씨의 성,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 대중, 공중파를 통해서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제도권 교육에서도 이런 성교육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시험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보세요. 드물지만 아동기에는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남성적인 것에 더욱 가치를 두고 여성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거의 남자애들을 중심으로 뭔가 대화의 초점을 찾아내고, 이런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아주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특징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학령기 또는 아동기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인지발달. 인지발달은 워낙 우리가 피아제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죠. 인지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로 본다면 초등학교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불변성의 개념인 보존의 개념을 터득한다. 그래서 불변성의 개념은 보존의 개념. 그래서 여기는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냥 어떤 구체적 조작기,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그리고 가역성, 이런 개념도 터득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터득하게 되면서 분류, 또 서열, 비교의 개념도 자리 잡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구체적 조작기에 우리가 피아제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서 앞에서 끌어다가 여기서 활용을 하고, 출제가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분류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분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거 보존 다음에 분류 있는 거잖아요. 보존, 여기 보일성, 도당성, 보상성 개념도 있는데, 분류를 우리가 끼리끼리 묶는다 해서 유목화라고 하더라도 그게 분류의 개념이구나. 유목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끼리 묶는다. 그것을 분류의 개념. 언제 터득한다? 언제 정도는 저도 초등학교 수준에는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류를 할 줄 모른다. 우리가 보면 왜 방을 이렇게 어지러 하느냐, 왜 방을 정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분류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유치원 단계부터 자, 이제 수업 끝났죠, 공부 다 했으니까 각자 제2치로, 그러면 다 아이들이 막 뛰어가서 재밌게 인형은 인형대로 멋대로 이렇게 해서 분류, 유목화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훈련을 시켜서 초등학교 단계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사고력, 추리력 있고 자기중심성 다 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청소년기.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청소년기라고 할 적에는 보통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좀 넘어갔군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살부터 24세 이하를 이렇게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청소년 보호법, 유해 환경이나 유해 약물이나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살,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소년, 보통 이것을 학자들의 발달 기초로 이렇게 본다면, 프로이드로 봐서는 생식기,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자아, 정체감대, 역할언미,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는 추상적 사고기, 형식적 조작기. 제가 약간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청소년 조작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시면,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을 겪어서, 다양한 내외적, 어떤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적,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다. 다 좋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기를 자아 발견기, 자아 정체감의 형성기. 그 때문에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본다면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의 홍미,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아 정체감의 형성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당연히 우정의 발달이 고급화되면서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데 특히 분리개별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청소년기의 꿈이 있다면 제발 엄마 아빠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원룸. 우리는 원룸이라고 하고 방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어떤 숨긴 방 하나 있으면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꿈을 꾸거든요. 그게 바로 원룸이에요. 원룸. 이렇게 해서 소위 분리개별화. 또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뭐 다른 거 다 줘 있지요. 자, 이런 특징.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그야말로 분리개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청소년에 대한 표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춘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분리개별화할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리개별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는 겨울이야. 마음만 보면 사춘기. 마음만 봉인 거예요. 마음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벌어지는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거든 심리적 이유기.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반항기. 아까 제1의 반항기는 언제였어요? 제1의 반항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자, 자율성대 수치감이 나오는 유아기 아니었습니까? 그럼 또 주변인의 시기, 뭐 격동기, 또 정신적 여명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발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쭉 있지만 특히 인지 발달에 주로 출제가 되죠. 인지 발달. 여기 보면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 이미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봤던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또는 가설연역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 미래 예측적 사고. 뭐 이런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추상적 사고, 가설력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에서 한다. 그야말로 사유적 조망 능력이나 사유적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냥 자리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청소년기가 되겠어요. 청소년기.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인간들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성을 갖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유별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증명할 때 전조작기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애 주기에서 자기중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기 전조작기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 이후에 또 도드라지게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청소년기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렇게 다뤄 적는 거죠. 청소년기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여기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출제된 지 오래되어서 한 번쯤은 출제될 때가 드디어 됐다라고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상의 청중.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 바라본다는 착각 속에서 여기 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언행을 이렇게 이끄는 것을 상상의 청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우화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는 건데 거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다. 나는 누구와도 다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개인적 우화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적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를 통해서 어느 단계나 자기중심적 사고는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도
유아기만큼이나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시기다라고 이게 특징을 바라보는 겁니다. 드디어 출제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있는데,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 자아 정체감의 형성, 분리 개별화, 또래 집단 몰입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 실체적 본 다음은 우리가 신체적 발달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신체적 발달로 설명한다면 이 시기. 그러면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과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소년기는 보통 신체적 측면에서 제1급등기는 신생아기와 영아기라고 그랬죠. 특히 신생아기에는 눈 감았다 뜨면 막 부쩍부쩍 거 있는 이런 제1급등기인데, 청소년기를 신체적 측면의 제2성장급등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성선 호르몬에 대해서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안드로겐, 이런 그 단어 같은 걸 한번 눈에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발달살 특징을 신자, 죽은 자, 자아 정체감 대 역할론미라고 그랬는데, 이 역할론미, 자아 정체감 대 역할론미, 그 때문에 청소년기를 자아 실현기, 자아 정체감의 형성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자아 정체감을 마르샤는 4개의 범주로 나눴습니다. 마르샤는 위기의 경험을 해봤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여기에 몰두 또는 자기 책임감을 느껴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아 정체감 유형을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유해형, 정체감 폐쇄형, 정체감 혼란형 4가지로 나눴던 거였어요. 자아 정체감 성취형은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를 경험도 하고 위기를 야기하기도 하고 일을 저질러 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몰두 또는 개입도 합니다. 이 정체감의 유형은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기를 경험해 봤느냐, 얼마나 일을 저질러 봤느냐 하는 기준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일에 부닥쳤을 때, 일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거기에 몰두해 봤나, 이 2가지 기준이거든요. 성취형은 일도 저질러 봤고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전면 몰두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을 정체감 성취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체감 성취형은 그렇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정체감 유해형은 위기의 경험은 합니다. 위기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뭔 일이 터졌는데 나 몰라라 하고 개입도 않고 몰두도 않고 자기 책임도 없이 도망가 버리면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와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만은 실현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성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그렇지, 설사 실패를 했더라도 그 경험은 나중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청소년기는 실험기간, 모험기간,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청소년기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체감 유예형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실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데도 어른들이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감 유실형은 정체감 폐쇄형이라고 하는데, 정체감 폐쇄형. 자, 여기 보면 많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몰두, 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봤더니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이 아주 깔끔하게 돼요.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작 당사자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언제? 라고 자기가 일을 저질렀는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부닥쳐 있는지 조차도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해결해? 다 비서진에서. 요즘 보면은 자녀 수가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모 세대에 뭔 일이 벌어지면 이미 부모가 다 나서서 아니면 성직자가 나와서 아니면 형이 다 나와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과보형 양육태도 요즘에 많은 우리가 보면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하는 많은 그 숫자들이 사실은 부모나 성직자나 어떤 비서진에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일하나 야무지게 잘해 라고 하면 그 야무지게 잘하는 이 요것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폐쇄형이라고 하고 부모나 성직자에 의해서 이미 조기에 완료된 이미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대학교는 어디 가고 이미 다 인생의 향로가 정해져 있는 모습에 이런 정체감 유형을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정체감 혼돈형 또는 정체감 혼란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기의 경험이나 이것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개입이나 몰두도 해본 적이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형을 정체감 혼돈형, 정체감 혼란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진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청년 실업이나 경기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헤매이지만 일자리가 안 잡히잖아요. 더욱이나 도시가 아닌 농산 어촌으로 가면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방바닥에 호떡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밥 먹어라 그러면 한 번에 엎어지고 저녁 먹어라 엎어지고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요. 뭔가 일 좀 저질러 봤으면 가서 일이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거기에 그것도 없고 거기에 일이 있다 해도 가려고도 않고 가봤자 차비 만들고 헛심 빼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부모가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나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작 가장 깊고 큰 고민은 본인이 하거든요. 좀 기다려주시면 이들이 점차 두 번째 정체감 유해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흔히 보이지만 꼭 부정적으로 보실 것은 아니다. 어쨌든 마샤는 자아 정체감 유형을 위기를 경험해 봤느냐, 이 일을 저질러 봤느냐의 하나의 기준과 그 일이 벌어지거나 이 일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집중, 몰두, 개입하느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취형, 유해형, 폐쇄형, 혼돈형으로 했고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정체감 유해형과 정체감 유실형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제 한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권으로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학령정기, 유치원, 그다음에 학령기, 아동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제도권 교육을 묶어서 한 시간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인기, 어른이 되어서 성인 전기, 중기, 후기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